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경제 해설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총평에서 선생님이 기본적인 출제 경향과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항, 그리고 또 반드시 여러분 좀 염두에 둬야 할 내용도 좀 총평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 해설 강의와 별도로 또 총평을 통해서 이번 시험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되짚어 볼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들어가고요. 해설 아마 좀 여러분 느끼셨을 거야. 3월과 좀 다르다는 거. 3월은 좀 평이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약간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좀 확인해 볼게요. 자, 1번부터 합시다. 자, 가불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 여러분 이거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잖아. 사회자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봤더니 갑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효율적 자원 배분을 방해할 뿐이므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럼 이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거지. 자, 이에 반해 시장 가격 기구만으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아. 그러므로 을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큰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의할 건 뭐냐면 작은 정부건 또는 큰 정부건 모두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1번. 갑은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그치, 정부 실패를 우려하는 거지. 정부의 개입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효율적 자원 배분을 방해한다. 이게 바로 정부 실패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을은 큰 정부니까 공기업의 민영화에 반대하겠지. 공기업을 민영화하자는 건 작은 정부가 찬성할 거고요. 자, 3번. 갑은 을과 달리, 작은 정부는 큰 정부와 달리 독점 규제 강화 정책에 찬성한다가 틀린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표현하면 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건 정부의 개입이기 때문에 을은 갑과 달리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4번 갈게. 자,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신뢰하는 건 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신뢰하냐 그러면 갑이겠죠? 그래서 을은 갑보다가 아니라 갑은 을보다. 5번.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도 작은 정부인 갑은 을보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아마 좀 여러분이 평이하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자,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번 보자. 자, 다음에 나타난 엑스제 시장의 변화야. 자, 감염병 치료제인 엑스제에 대해 특허권을 보유하던 동그라미 사는 특허 기간이 만료됐어. 그럼 특허권이 있을 때는 독점 기업이었겠지. 그치? 그런데 독점 판매하던 엑스제의 가격을 이제 인하했어. 왜냐면 특허권이 만료됐더니. 자, 왜 그렇게 되냐면 많은 제약회사가 이제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다른 업체들이 이제 엑스제를 공급하게 될 테니까 그럼 시장에서 결국 공급이 증가할 거고, 그럼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책정했던 높은 가격 수준에서는 엑스제가 판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 결국 뭐냐면 독점 기업일 때는 높은 가격을 책정했지만 이제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독점이 사라지면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급자로 들어오니까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하고 가격을 낮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공재와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고민할 필요 없고요. 창출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거니까 관련이 없고, 자,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자유로운 경쟁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자유로운 경쟁 제한으로 배분 왜곡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자원에 대한 소유권 부여로 자원 고갈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대책을 실시해서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이니까 제시문과 관련 없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새로운 공급자의 시장 진입으로, 그죠? 특허권 만료 이후에 기존의 독점 공급자의 시장 지배력이 약해졌다. 5번 정답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번 문제까지도 좀 평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2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볼게. 자, 경제 선생님이 탐구 과제를 낸 겁니다. 온라인 학습 공간에서 수요 공급 변동의 요인의 사례를 찾고
사례로 인해 나타나는 수요 공급의 변동을 분석하세요. 그럼 한번 해볼까? 학생 갑. 일회용품인 A제 소비자의 선호가 감소했죠. 선호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지. 틀렸고. 을. 자, 기호식품인 B제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 관계에 있는 B제의 수요가 감소하죠. 이거 이제 툭툭 나와야 돼. 병. 자, 위생용품인 C제 생산자 수가 감소하면 공급자 수가 감소하니까 공급이 감소하겠지. 맞고. 학생 정은 전자기기인 D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지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정답은 을과 병 3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까지도 평이합니다. 그래서 3번 정답 3번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밑줄 친 기업 디귿에 나타나는 자, 기본적 경제 문제 세 가지 뭡니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여서 자, 해외 노선 운영의 수익성이 악화된 거야. 따라서 기업 해외 노선을 국내 노선으로 변경. 그럼 동그라미 항공의 입장에서는 해외 노선과 국내 노선은 생산물의 종류와 관련됐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기업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고, 자, 니은 발권 업무 담당 직원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노동의 투입량을 줄이고 자본의 투입량을 늘리는 거지, 생산 요소에서. 그래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고요. 니은은 마지막 디귿 경영진의 성과 거부를 삭감하고요. 조종사들의 비행수단을 보전해 줄 줄을 논의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 그럼 문제 분석은 끝났고, 그럼 기억에는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게 아니지, 분배 방식은 디귿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니은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맞죠? 그리고 디귿 기억과 디귿에 나타난 경제 문제는 모두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우선한다는 게 틀린 거야. 자, 기억은 효율성이고요. 디귿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자. 리을. 자, 기억 디귿에 나타나는 경제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문제는 자, 무슨 문제냐면 선택의 문제고,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맞죠? 그래서 정답이고요. 그럼 결국 맞는 건 니은과 리을. 그럼 우리는 정답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4번까지도 문제가 평이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씩 까다로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선생님이랑 개념 공부할 때 우리가 이 앞부분을 GDP 이전까지를 미시경제라고 그랬고 GDP 이후 파트를 거시경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파트가 좀 미시 파트까지 했다 4번까지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 근데 이제 5번 기회비용 문제. 자, 요거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현재 갑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억 4,8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고요. 여유자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야. 현재 갑은 A안과 B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A안은 회사에 계속 근무해. 그럼 연봉 4,800만 원을 받고 그 여유자금 1억 원을 연이율 2%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 소득을 얻는다. 그럼 이때 이자 소득은 얼마가 되냐면 1억 원의 2%니까 200만 원이 되는 거야. 자, 근데 B안은 이제 뭐냐면 그냥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개업하는데 식당 건물 임차에 필요한 보증금 1억 원은 이 원래 갖고 있던 여유자금 있었지? 여유자금 1억 원을 보증금으로 충당을 하고요. 자, 1년간 식당 운영을 할 경우에 매출액은 1억 4,800이야. 그럼 여러분 이 사례 기억나요? 이거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 빔 자료로 띄워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자료랑 거의 유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은 결국 뭐라고 보면 되냐면 회사 선택의 편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회사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개업할 때의 편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식당을 개업하면 재료비 등 식당 운영비로 연 8,800만 원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 식당 운영비로 투입되는 연 8,800만 원은 명시적 비용이 되겠지. 식당 개업에. 자, 그래서 일단 자, 식당 개업으로 인한 편익은 매출액인 1억 4,800
800만 원이 되고요. 그럼 여기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주는데 일단 첫 번째 명시적 비용은 식당 개업으로 인한 1년 동안의 명시적 비용은 각종 운영비로 8,800만 원이 들어갈 거고 그럼 이제 암묵적 비용은 뭐냐 이거지. 암묵적 비용은. 그럼 그거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보기 기억. 자, 기억은 자, 연봉 회사를 다닐 때 연봉 4,800만 원은 A안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여러분 낚이면 안 돼. 회사를 다니면 연봉을 받는 거잖아. 그러면 기억 이 연봉은 회사 선택, A안을 선택해서 회사를 계속 근무할 때의 기회비용이 아니라 편익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회사를 계속 다녔을 때 연봉은 편익이야. 그래서 보기 기억 틀렸고요. 그럼 이번엔 니은은 자, 그럼 니은은 뭐냐면 이자 소득을 얻잖아. 그럼 니은에서는 이자 소득을 얻기 때문에 자, B안을 선택해서 개업을 하면 그쵸? 그럼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소득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포기하는 거죠. 따라서 B안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에 포함된다가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그럼 B안을 선택할 때 디귿은 자, 여러분 이거 우리 했잖아. 이런 보증금이라는 정체는 어떤 경우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 단 보증금 1억 원은 건물 임차 종료 후에 회수할 수 있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자, 예금 원래 현금으로 갖고 있던 돈을 보증금으로 넣었어. 하지만 1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이 보증금은 실제로 지출하거나 포기한 돈이 아니야. 단지 내 수중에 있던 돈이 그 건물 주인에게 갔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회비용도 매몰비용도 어디에 해당하지 않더라. 그리고 문제에서 명백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이다가 틀린 겁니다. 그럼 디귿 틀렸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리을로. 자, 그럼 B안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얼마니? 그러면 B안을 선택했을 때 일단 편익은 매출액으로 1억 4,800이고요. 자, 명시적 비용이 8,800인데 그럼 B안을 선택했다면 A안을 포기했잖아. 그럼 A안을 선택했을 때 이익은요. 딱 여기 나온 거. 연봉 4,800과 이자소득 2,000에서 자, 5천만 원을 얻을 수 있었잖아. 그쵸?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냐면 1억 4,800보다 작죠? 그래서 순편익은 양액값이 됩니다. 기회비용이 매출액 편익인 1억 4,800보다 작기 때문에 순편익은 양액값을 가진다가 맞는 선택지가 되겠지. 알겠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요. 자, 4번. 그래서 우리는 몇 번 확인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니은, 리을. 자,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번 문제 갑시다. 자,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자, 옳은 것을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기억.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간의 가격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대. 그쵸? 그러면 1번 기업. 소득 격차 심화를 위한 재정 정책은 당연히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대 재정이 돼야지. 여러분, 긴축 재정은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거지. 근데 소득 격차가 심화돼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저소득층을 도와줘야 되잖아. 그럼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확대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요. 2번, 그럼 소득격차가 심화되니까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강화해야 되겠지. 3번, 가격 담합과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관련이 없습니다. 4번, 가격 담합과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도 관련이 없는 거지. 그런데 5번에 보니까 가격 담합, 그치? 이게 불공정 거래 행위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정답은 5번. 자, 이 문제도 좀 단순한 문제였고,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갈게요. 자, 7번 문제 보니까 자, 다음은 경기 상황에 따른 갑국과 을국의 경제 안정화 정책을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각국은 광범위하게 확산된 감염병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요.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가계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렇게 봐봐. 가계 보조금을 줬지. 그럼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할 거고요. 이것은 소비 진작 효과가 있잖아. 그럼 가계 소비 증가는 1번
기역은 갑국의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맞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옳은 거 정답은 1번 딱 떨어져. 그럼 나머지 내용 봅시다. 자, 그러면 2번. 자, 갑국 정부는 현재 수요계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왜냐면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서 소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현재 각국 정부가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경기 침체 상황을 우려하는 거야.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줘서 총수요를 증가시켜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게 틀린 거고요.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제시문 봐봐. 자, 의국은 순수출 증가로 인해 외화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고요. 국내 물가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이에 의국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쓴다. 그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은 당연히 긴축 통화 정책이 될 거라고. 그러면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보면 3번 봐봐. 그럼 니은의 순수출이 증가하는데, 자, 이제 이런 거 외워야죠. 순수출은 총수요 항목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총수요에는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이 있어서 3번은 의국의 총공급 감소 요인이 아니고요. 자, 총수요 증가 요인이지. 결국 순수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4번. 자, 디귿. 긴축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국공채 매입이 아니고요. 자, 국공채 매각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따로 개념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건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럼 5번. 자, 그럼 의국중앙은행은 현재 긴축 통화 정책을 쓰는 거지. 왜? 물가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 침체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죠. 순수출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해서 결국 현재 약간 어느 정도 경기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틀린 거야. 되니? 자, 그럼 7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뭐 이것도 특별히 기본적인 재정정책과 그 다음에 통화정책을 비교하고 총수요의 항목과 총공급의 항목을 확인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8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일단 정부는 외부 효과가 발생한 X제시장과 Y제시장에 각각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고, 그 결과 두 시장의 균형이 모두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표는 각 시장에서 발생한 외부 효과 유형 A, B와 정부가 제공한 경제적 요인을 나타내는데, 그럼 여러분 봐봐. 일단 XJ시장에서는 소비에 대한 단위당 편익을 변동시키는 긍정적 요인이니까 단위당 편익을 증가시키는 걸 거고, 그러면 소비가 증대되겠지?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의 사적 소비를 늘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최적 수준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XJ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소비가 적은 과소 소비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결과 외부 경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요인은 보조금이 될 겁니다. 이에 반해 자, YJ 시장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생산에 대한 단위당 비용을 변동시키는 부정적 요인이 돼. 그럼 결국 부정적 요인이니까 생산에 대한 단위당 비용을 증가시키는 걸 거고, 그럼 이러한 부정적 요인에는 대표적으로 세금이 있을 거야. 그럼 결국 생산 감소가 이루어지겠지. 그럼 현재 외부 효과가 그러니까 YJ 시장에서는 현재 생산 측면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럼 결국 이건 뭐야? 외부 불경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인 분석 끝났고, 자, 그럼 1번 A는 외부 불경제, B는 외부 경제가 아니라 불경제와 경제가 바뀌었지.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자, 그럼 기업 제공 전에 X제야. 여러분 X제 시장에서는 외부 경제 과소 소비 측면이기 때문에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면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서 사적 편익은 사회적 편익보다 작았다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그러면 자, 계속 가면 자, 3번 선택지를 보면 자, 그럼 기억의 사례로, 기억의 긍정적 요인의 사례로 조세 부과가 아니라 보조금 지급이 될 거야. 그 다음 4번.
자, 니은 부정적 요인을 제공 전에 YJ 시장에서는 과다 생산의 문제가 나타났다. 정답이겠지.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럼 5번. 자, 니은으로 인해 이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YJ 시장에서는요, 생산이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럼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거고,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겠죠. 되지?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8번 문제도 외부 효과와 관련된, 그러니까 좀 이건 다른 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그냥 대책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이 문제는 경제적 유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8번 문제도 이 정도로 정리가 됐고, 자, 이제 9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XJ 시장의 변화에 대한 추론인데, 다 XJ는 수요 및 공급 법칙을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평이해. 자, 스마트팜 도입으로 변화하는 농업.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XJ 재배농가에 자, 스마트팜 시설 도입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XJ 생산 비용이 크게 절감됐고, 그 결과 XJ의 공급이 증가하겠지. 돼요? 자, 그럼 여러분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딱 떨어져. 선생님이 이 문제 정확히 4초 만에 풀었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원래 정답률이 100% 나와야 돼. 알겠죠? 근데 신기하게 100%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어. 자, 그럼 이제 평이한 문제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약간씩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볼 때는 이 10번 문제 있잖아. 이런 10번 문제를 한 번에 깔끔하게 풀어야 돼. 한 번에 깔끔하게.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시장 가격이 10만 원인 XJ를 시간당 10개씩 생산하는 A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1시간에 10개 생산하면 가격이 개당 1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그럼 2시간 생산하면 20개 생산하고 200만 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사는 현재 하루에 인건비 320만 원과 시설 운영비 400만 원을 들여서 자, 그럼 현재 하루에 인건비 320만 원과 자, 시설 운영비 400만 원을 들었으니까 그럼 현재 비용은 얼마가 되냐면 현재 비용은 720만 원이 되는 거지. 720만 원. 그런데 총 수입은 800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 총 수입이 800이 나왔다는 거에서 앞에 그러면 시간당 10개 생산하고 개당 10만 원이 개당 가격이 10만 원인데 총 수입이 800만 원이 되려면 결국 몇 개를 생산한 거냐면 80개를 생산한 거지. 80개 곱하기 10만 원이 800만 원이니까. 그러면 결국 현재는 8시간을 투입한 거야. XJ 생산에 8시간을 투입해서 시간당 10개씩 해서 총 8시간에 80개를 생산한 거고 그때 총 수입이 800만 원이 되고 그럼 총 수입 800에서 비용 720을 빼주면 현재 이유는 80만 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아래 표는 A사가 생산 시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자, 현재 8시간을 생산하는데 1시간 연장을 하면 총 수입이 900이고 총 비용이 80이지. 그럼 이유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유는 900에서 800을 빼준. 그러면 한번 써볼까? 그럼 생산 시간을 1시간 연장할 때 이유는 100이 되는 거지. 근데 생산 시간 1시간 더 연장해서 2시간으로 연장하면 이유는 1000 빼기 890에서 110이 되고요. 자, 생산 시간을 총 3시간을 연장하면 이유는 1100 빼기 1000에서 100이 되고 자, 생산 시간을 1시간 더해서 총 4시간으로 연장하면 자, 그때 이유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8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윤까지도 구해야 돼. 자, 그런데 단 총 비용은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의 합이야.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의 합이고 시설 운영비는 생산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연장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아까 말했던 400만 원 그대로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자, 총 비용이 인건비와 그 다음에 시설 운영비의 합인데 이 시간을 연장해도 이 시설 운영비는 400만 원으로 변함이 없어. 그러면 자,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현재에서는 우리가 봤지만 아까 총 비용이 720만 원이었잖아. 그럼 이 720만 원에는 인건비 320만 원과 시설 운영비 400만 원 있었는데 시간을 1시간 연장했더니 총 수입은 900이 됐고 하지만 총 비용이 800이 됐어. 그럼 여러분 시설 운영비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때 720에서 800으로 늘어난 80만큼의 총 비용은 인건비겠지. 결국 시간이 연장되면 총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 총 비용의 증가는 시설 운영비가 400만 원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총 비용의 증가는 인건비의 증가가 된다. 일단 여러분이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인건비가 720 중에 현재 인건비가 320이었는데 이제 800으로 80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400이 된 거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현재 생산 시간은 10시간이 아니라 현재 생산 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겁니다. 2번. 여러분 이 선택 잘 봐야 돼. XT 생산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자, 시설 운영비는 400으로 일정하다고. 그럼 시간당 시설 운영비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시간은 계속 늘어나잖아. 시간당이면 여러분 A당 B면 A분의 B가 되는 거야. 그럼 연장 시간이 늘어나면 분모에 해당하는 시간은 증가하는데 분자에 해당하는 400만 원 일정하니까 그럼 시간당 시설 운영비는 감소하겠지. 그래서 증가한다가 틀린 겁니다. 그럼 우리 자 1번, 2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3번 선택지 봐봐. 자, 그러면 연장 생산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시설 운영비가 400만 원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총 비용이 720에서 800, 800에서 890, 890에서 1100, 1000에서 1120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 총 비용은 모두 인건비라고. 인건비. 자, 따라서 연장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일단 인건비는 1시간 늘면 80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90 증가하고 그 다음에 110 증가하고.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20에서 120 증가하니까 감소한다가 아니라 추가적인 인건비는 증가하는 거죠. 되니? 오케이. 4번. 자, 연장 생산 시간이 1시간일 때 이유는 100. 아까 계산을 했고 3시간일 때 이윤도 100이니까 크다가 아니라 같다 잡아야 돼. 얼마로? 100으로. 그치? 단위 생략하고. 자,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 4번까지 정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은 몇 개니? 자, 이윤이 극대화되는 건 110이잖아. 근데 그때는 총 노동 시간이 연장 시간이 2시간이 추가돼. 근데 아까 현재 총 생산 시간의 연장이 2시간이 추가되는 거고 그럼 2시간 추가되기 이전에 생산 시간은 8시간이었잖아. 그럼 2시간이 추가되면 총 생산 시간은 10시간이 되는데 시간당 10개니까 그러면 10시간을 투입하면 100개가 생산되겠지? 그래서 이때 100개가 생산되고 그때 이윤이 110으로 극대화되니까 결국 생산량이 100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가 맞는 선택지가 됩니다. 정답. 돼요? 선생님 볼 때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야. 그래서 만약에 실제 수능이라면 요 정도 수준 또는 요거보다 약간 더 꼬아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3점짜리 문제로. 그래서 요 문제 여러분이 잘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10번 문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갈게. 자, 11번 문제 갑시다. 자, 11번 문제. 요 계산 잘해야 되지. 자, 다음은 각국의 고용 관련 통계 변화고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데 자,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일단 첫 번째 단서 취업자 수가 100만 명 증가하였고 자, 실업자 수는 전년이 19년 대비 2020년에 자, 50만 명 감소했다. 그래서 취업자 증가 100만 명, 실업자 감소 50만 명. 자, 이에 따라 2020년의 고용률은 2019년 대비 자, 10%포인트 상승했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분의 취업자인데, 그쵸? 또 마지막 단서 여기 네 번째 줄에 보니까 19년과 20년에 이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잖아. 그러면 결국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고용률이 10%포인트 상승하여 2019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인 80%와 같아졌다. 80%와 같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뭐를 도출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거야. 2019년, 자 2020년이 있으면 첫 번째 15세 이상 인구가 2019년에 1000만 명이고 변함이 없으니까 2020년에도 1000만 명이 돼요. 그런데 2019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몇 %라고 그랬어? 2019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80%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2019년에 800만 명이 되는 거지. 800만 명. 자, 그 다음에 자 2020년의 고용률은 2019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할. 자, 우리 퍼센트포인트 연습했잖아. 퍼센트포인트 연습했기 때문에 10%포인트 상승하여 2019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0%와 같아졌대. 그럼 2020년의 고용률이 80%니까 그렇다면 2020년에 취업자 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중에 80%니까 자 800만 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고용률은 2019년보다 10%포인트 상승했으니까 그럼 2019년도의 고용률은 70%였고 그럼 1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중에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니까 이때 취업자 수는 7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가 경제활동 인구니까 이때 실업자 수는 몇만 명이 되냐면 100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 두 번째 단서에서 실업자는 2020년도에 2019년에 비해 몇만 명이 감소했다 그러냐면 50만 명이 감소했으니까 2019년에 실업자 100만 명, 2020년에 실업자 5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800만 명과 50만 명을 더하면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가 경제활동 인구니까 이때 경제활동 인구는 85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빼주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나올 거고 그럼 이때 비경제활동 인구는 200만 명이고 2020년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150만 명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계산이 되면 돼. 그러면 자 기억 봐봐. 2019년에 1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이다. 맞죠? 지은 2019년에 자 취업자 수는 800만 명이다. 아니지. 700만 명이 되는 거고. 디귿. 그럼 2020년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몇 프로야? 15세 이상 인구분의 1000만 분의 경제활동 인구 850만이니까 85%가 맞는 거야. 그럼 2020년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150만 명이 되고요. 2019년에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이 되니까 인구는 실업자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대로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고요. 밑에 퍼센트 포인트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 수능 개념에서 퍼센트 포인트 그 다음에 비율 변화율은 선생님이 간단히 정리를 해드린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어. 자 이제 12번 문제 갈게요. 자 이제 12번 문제 이제 교역 문제 잘 잡아야 돼. 일단 우리 선택지 보기 전에 교역 문제 한번 문제 해석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X와 Y만을 자급자족하던 갑국과 을국은 비교위가 있는 재화 생산에만 특화하여 자 각국 생산량의 50%를 교역했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갑국이 이거 보고 그림은 갑국과 을국 간의 교역량을 나타내는데 교역량을 나타내고요. 양국 모두 교역으로 인해 X제와 Y제의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교역을 통해 이득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리고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거래 비용이 없고요. 자,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이 같대. 그러면
절대적인 생산량이 많은 재화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고, 양국은 직선의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을 하니까 기울기가 일정해서 기회비용도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단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갑국은 을국에 X제를 주고 을국은 갑국에 Y제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갑국 생산량의 50%를 교역하니까 그럼 갑국은 X제를 수출한다는 얘기는 갑국은 X제 비교 우위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만 특화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갑국은 X제 특화해서 그럼 이제 X제 최대 생산량이 나올 텐데 그 중에 50%를 교역하니까 결국 40개를 줬다는 얘기는 갑국의 X제 특화 생산량이 몇 개가 되는 거냐면 80개가 되는 거야. 80개. 이에 반해 마찬가지로 을국도 Y제를 수출했다는 얘기는 을국은 Y제 비교 우위가 있는 건데 자 20개를 수출했다는 얘기는 을국이 특화한 재화의 양의 50%를 교역한 거니까 을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은 40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단서를 통해서 갑국은 X제 특화해서 X제를 80개 생산한 거고 을국은 Y제 특화해서 Y제를 40개 생산한 거야.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거야. 자, 그럼 X제 40개와 Y제 20개가 교환됐기 때문에 결국 이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역 조건이 X제 40개와 Y제 20개지. 자, 그러면 딱딱 이렇게 나눠주면 X제 2개와 Y제 1개가 교환된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갑국은 X제 비교의가 있는데 요 교역 조건으로 교역을 했을 때 이득이 발생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X제로 정리하면 X제 1개는 Y제 2분의 1개가 교환된 거고요. Y제 1개는 X제 2개와 교환된 거야. 그럼 X제의 비교 우위가 있는 갑국은 이 교역 조건을 통해서 이득이 발생하려면 X제 기회비용이 Y제 2분의 1개보다 작아야 되고 자, 을국은 Y제에 특화하는데 이 교역 조건으로 이득이 발생하려면 Y제 1개 기회비용이 X제 2개보다 작아야 Y제를 수출하고 X제 2개를 받았을 때 이득이 발생하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그럼 1번. 자, 그러면 1번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야. 그럼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누가 맞냐 이거지. 그럼 일단 우리는 이거 좀 옆에다 한번 써보면 자, 갑국에서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80개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을국은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 40개야. 그리고 하지만 요 교역 조건을 통해서 교역을 했을 때 이득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걸 우리가 을국의 입장에서 Y제로 정리하면 Y제 하나와 X제 2개가 교환된 거지. 그럼 을국의 입장에서는 Y제 특화해서 이때 Y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 요 교역 조건보다 작아야 요 교역 조건으로 교역할 때 이득이 발생해서 그럼 Y제 한 단위 기회비용은 X제 2개보다 작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교역 전에 을국에서 Y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2단위보다 작고 그러면 Y제를 40개 생산하다가 Y제를 만약에 0으로 만들면 X제 최대 생산량은 곱하기 40하면 80보다 작은 거지. 자, 따라서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갑국이 80개고요. 을국은 80개보다 작기 때문에 갑국보다 을국이 아니라 을국보다 갑국이 많은 거야. 그럼 1번 정리가 됐고 자, 2번. 그럼 Y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 여러분, 우리가 기회비용이 작은 제와의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을국이 Y제의 비교 우위가 있다는 얘기는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갑국보다 을국이 크다가 아니라 을국보다 갑국이 큰 겁니다. 우리 개념을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푸는 거야. 그럼 3번 봐봐. 자, 갑국은 X제 60개와 Y제 1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자, 똑같은 거야. 자, 갑국은 X제에 특화하는데 요 교역 조건으로 교역을 했을 때 이득이잖아. 그러면 갑국의 X제 한 단위 기회비용은 Y제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 x제한 단위와 y제 2분의 1 단위를 교환했을 때 교역의 이득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각국은 x제만 생산하면 80개인데 그러면 3번에서 각국은 x제 60개와 그럼 x제 60개를 생산했다는 얘기는 20개를 줄였지. 그치? 그러면 x제한 단위 기회비용이 y제 2분의 1이면 20개 줄이면 y제가 10개 나오지만 x제한 단위 기회비용은 y제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10개보다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x제 60개와 y제 1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없는 거야. 4번.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거네. 갑국의 x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2분의 1보다 작아야 요 교역 조건으로 교역할 때 이득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5번 선택지 봐봐. 그럼 교역 후 을국에서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하니까 암기하자고 그랬죠? 자, 비교 우위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커지고 비교 열이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작아진다. 그럼 을국은 y제의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비교 우위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증가한다가 되는 거지. 되니? 오케이.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은요. 우리 아까 앞에서 정리가 됐지만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12번까지 정리가 됐고 자, 13번 문제 갑니다. 한번 읽어보자. 자, 표는 각국의 경상수지 구성을 나타내. 이에 대한 분석을 옳은 건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상수지는 동일하대요. 근데 여기 블랭크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2019년의 경상수지를 계산해보면 30 빼기 20, 10 해서 2019년의 경상수지는 30이 나오고 그럼 세 연도 모두 동일하니까 2018년도 30이 나올 거고 2020년도 30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여기가 30이 나오려면 요 블랭크 기억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어? 얼마가? 자, 지금 10 더하기 30은 40인데 40 빼주면 0이니까 요 기억에는 30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지워지니까 요 지은에는 마이너스 10이 들어가야 이 값이 30이 나오겠지. 그래서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음액값을 갖는다 아니지 니은만 음액값을 갖는 거야. 1번 틀렸고 자 2번 보면 자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이지.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수출액과 수입액은 상품 수지와 관련됐어. 그러면 상품 수지는 2018년에 적자였다가 2019년에 흑자로 바뀌었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상품 거래의 규모는 알 수가 없지. 이거 수특에도 나온 거지. 따라서 수출액과 수출액의 합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다고 해서 늘어난다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따라서 2018년보다 2019년이 크다라는 단정이 틀린 거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자, 3번 문제 보면 3번 선택지 보면 자, 2018년과 달리 2019년에는 운송료가 포함되는 항목은 당연히 무슨 수지가 됩니까? 서비스 수지가 된다고. 그럼 서비스 수지는 2018년에 흑자였다가 2019년에 적자로 바뀌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돼요? 오케이. 자, 일단 3번 정답 잡고 나머지 또 계속 잡아보자. 자, 4번에 2019년과 2020년 모두 해외 주식 거래액이 포함되는 항목. 자, 여러분. 해외 주식 거래는 증권 투자잖아. 그럼 이거는 경상수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 금융 계정 중에 금융 계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흑자 적자 여부를 알 수가 없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 5번. 2019년과 달리 2020년에는 무상 국제 원조가 포함되는 항목은 이전 소득 수지가 되는 거고 2019년에는 흑자였다가 적자로 바뀌니까 적자란 얘기는 수취액보다 지급액이 많았던 거지. 그래서 수취액보다 지급액이 많았다. 그래서 적자로 바뀐 겁니다. 돼요?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까지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14번 문제 갑시다. 14번. 자, 이거 생각해봐. 이렇게 모는 종이식으로 다 선을 준 이유가 있겠지. 면적 계산하라는 거야. 단, 면적 계산을 수치 넣어서 계산하지 말고
대충 선을 그려줬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림은 각국의 XZ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고 각국 정부는 XZ 시장의 소비자 잉여 증가를 위해 A안, B안, C안 중에 하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번. 첫 번째. A안은 최고 가격을 300원으로 설정한대. 그러면 현재 시장 균형이 여기인데 최고 가격을 300원으로 설정을 하면 일단 이 최고 가격의 규제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일단 이 가격 규제는 실효성이 있고요.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거래량은 이렇게 10개로 줄는 거야. 얼마에서? 20개에서 10개로 줄고요. 그 결과 요 위에 가격과 규제 가격과 수요 곡선 사이의 면적이 요 면적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 요 아래 면적은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 원래 소비자 잉여 면적이 요 면적이다가 이제 요 면적으로 바뀌면서 자 요 부분이 날아가고 하지만 요 아래 사각형 면적이 늘어나는데 요게 딱 반이지. 그래서 일단 A안 시행으로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 거야. 소비자 잉여는 증가. 자 이번에 B안은 소비자에게 개당 2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그럼 여러분 소비자에게 개당 2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해 수요가 증가하고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수요가 증가해서 자 B안의 수요는 요 모양을 띠는 거야. 자 B안의 수요는 요 모양. 그래서 새로운 시장 균형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되니? 자 그럼 여러분이 봐도요.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돼? 소비자 잉여가 그 전에 시장 균형에서보다 소비자 잉여가 증가했지. 그치? 자, C안은 자, 생산자에게 개당 200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럼 생산자에게 개당 200원의 보조금을 주면 공급이 곡선이 우측 이동해서 공급이 증가할 거고 보조금 지급 액수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하향 이동하여 자, 새로운 공급 곡선은 이렇게 지나는 모양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게 새로운 공급 곡선 C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여기. 그래서 여기가 새로운 시장 균형점이 되는 거지. 되죠? 그러면 일단 여기가 30개고요. 또 하나 마치 30개 맞고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여기서도 기존의 소비자 잉여의 면적보다 새로운 균형점에서 소비자 잉여의 면적이 더 크니까 결국 A안, B안, C안 모두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되니? 자 그럼 1번 시장 가격은 잘 봐. A안의 시장 가격은 300원이고 자 B안은 수요가 증가하여 500원이 되니까 A안보다 B안을 시행할 때가 높다 바뀌었지. 2번 자 시장 거래량은 여러분 A안의 시장 거래량은 10개가 되는 거고요. 자 C안의 시장 거래량은 30개가 되니까 A안보다 C안을 생산할 때가 많다. 돼요? 자 2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3번 선택지 보면 그럼 소비자 잉여는 우리 옳은 거 고르는 거야. C안보다 B안. 여러분 C안일 때 소비자 잉여의 면적과 그 다음에 B안일 때 소비자 잉여의 면적은 같아. same. 틀리고. 자 4번. 그럼 생산자 잉여는 B안과 C안. 여러분 생산자 잉여. 자 B안에서는 요 삼각형의 생산자 잉여. C안도 요 삼각형 생산자 잉여.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마지막 5번. 그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A안을 시행할 때 가장 작다. 맞지? 왜냐면 우리가 아까 그려봤지만 B안과 C안은 무조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모두 증가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증가하는데 자 원래 균형에 비해서 300원에서 최고 가격을 설정하면 시장 거래량이 여기까지 이루어져서 요 위에가 소비자 잉여고 요 아래가 생산자 잉여여서 요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요 면적밖에 안 돼. 따라서 A안일 때 가장 뭐하다? 작다가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14번 문제 정답은 5번. 5번 이렇게 되고요. 자 15번 문제 갑니다.
자, 이것도 좀 꼼꼼히 보자. 자, 표는 2020년에 엑스제만 300만 개 생산한 갑국. 그러면 갑국은 엑스제를 300만 개 생산한 거지. 그리고 자, 이제 Y제만을 450만 개. 자, Y제만을 450만 개 생산한 을국입니다. 그치? 그래서 을국의 국민소득이고, 그럼 여러분이 봐도 갑국은 이거 임금이자 지대 이윤이니까 임금지대 이자 이윤이면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이잖아. 그럼 요거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1200만이 되는 거죠. 1200만. 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갑국은 X제만 생산해. 근데 갑국은 X제만 생산해서 300만 개를 생산했는데 이건 개수고, 그때 GDP가 총액이 얼마가 되냐면 1200만 원이 된 거잖아. 그럼 이 GDP는 이거는 우리가 지출 측면으로 계산한 거지만 생산 측면으로 계산하면 가격 곱하기 판매량일 거 아니야? 그러면 300만 개가 판매됐어. 즉 다시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지. 그럼 300만 개가 생산됐으니까 1200만을 300만으로 나누면, 그치? 그러면 X제 가격이 나올 거야. 그래서 X제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X제 가격은 4달러가 되는 거지. 그럼 4달러 곱하기 300만 하면 GDP 1200만 되니까 요거 잡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잘 봐야 돼. 자, 이제 을국의 경우는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이 있는데 소비 지출의 40%. 그럼 이 소비 지출 500 중에 40%가 수입품에 대한 지출이야. 그럼 5, 4, 20해서 200이 수입품에 대한 지출이고. 자, 투자 지출의 50%니까 400 중에 50%인 200이 수입품에 대한 투자 지출이고. 정부 지출의 50%가 수입품에 대한 지출이니까 200 중에 50%인 100이 수입품에 대한 지출이야. 그럼 결론은 200 더하기 200 더하기 100, 이 세 가지의 금액의 합이 500이고 이 500이 수입이잖아, 수입. 그럼 여기서 이 500을 빼주는 거야. 500을 빼주는 거. 그럼 300 빼기 500이 마이너스 200이 순수출이 되는 겁니다. 돼요? 자, 그런데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을국의 수출 금액은 갑국의 수입 금액이 될 거고 을국의 수입 금액은 갑국의 수출 금액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을국에서 GDP를 계산해 보면 500 더하기 4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빼기 50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날라가고요. 그러면 4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해서 그럼 결국 을국의 GDPX는 900이야. 그쵸? 그럼 900만을 450만 개로 나누면, 왜냐면 을국에서는 Y제만 생산되니까 그때 그럼 Y제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2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X제 가격 4달러와 Y제 가격 2달러까지 잡은 거고요. 그럼 1번 봐봐. 그럼 기억은 얼마니? 방금 우리 했잖아. 기억은 500이 되는 거지. 200이 틀린 거야. 자, 그러면 기억 1번 봤고요. 그럼 2번 X제 가격은 4달러니까 틀린 거지.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 보면 그럼 갑국의 상품 수지는 적자다? 여러분 낚이지 마. 을국의 상품 수지가 수출 빼기 수입해서 마이너스 200이어서 적자고요.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니까 갑국의 상품 수지는 200억 달러 흑자가 되겠죠. 200만 달러 흑자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00 플러스 200 되지? 그래서 갑국이 흑자고 을국이 적자야.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자, 4번 보면 그러면 갑국은 을국으로부터 Y제 300만 개를 수입했다. 자, 여러분 잘 봐야 돼. 을국의 수출액은 갑국의 수입액이잖아. 그래서 자, 갑국은 을국으로부터 자, 낚이면 안 된다. 개수가 아니라 300만 달러를 수입한 거야. 300만 달러를. 그쵸? 그러면 300만 달러를 수입했어. 근데 Y제 가격은 2달러잖아. 그럼 개수는 150만 개를 수입한 거지. 그래야 곱해야 300만 달러가 되니까. 갑국의 수출액은 을국의 수입액이니까 갑국은 을국으로부터 300만 달러를 수입한 거고, 근데 이때 300만 달러란 얘기는 Y제가
그치? 갑국의 수입은 YJ를 수입한 거야. 근데 2달러니까 그럼 개수로 말하면 150만 개를 수입한 거야. 되니?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럼 마지막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갑국 얘기니까 좀 지우고. 자, 갑국이 자국 생산물에 대한 지출한 총액이 얼마냐 이거야. 그럼 너희 보면 우리는 자, 요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됐죠? 1,200만이잖아. 그치? 그러면 갑국이 자국 생산물에 대한 지출한 금액인데 500은 수출했으니까 빼주니까 결국 700만 달러다. 맞지? 그치? 오케이. 자, 따라서 갑국이 자국 생산물에 대해 지출한 총액은 700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4분의 3이 끝난 겁니다. 4분의 3이 끝났고요. 자, 이제 우리 16번 갑시다. 자, 16번. 자,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거 통화가치 변화야.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빨리 풀다 보면 이걸 환율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세로축도 커지고 있고 가로축도 커지고 있어서 달러와 대비 A국의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A국 통화 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달러와 대비 B국 통화 가치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이 얘기는 B국 통화 달러 환율은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거야.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보자. A국 통화 달러 환율은 상승하였다가 아니라 하락하였다. 2번. A국을 여행하려는 미국인의 경비 부담은 환율이 하락했잖아. 그럼 미국인 입장에서는 동일한 달러를 주고 얻을 수 있는 A국 통화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A국을 여행하는 미국인의 경비 부담은 증가하는 겁니다. 3번. 자, 그럼 A국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와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감소한다. 정답. 4번. 자, 이제 이걸 보면 B국 시장에서 미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했다. 틀리지? 여러분 생각해봐. 환율이 하락하면 B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늘어나.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미국 제품이 미국산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해서. 자, 따라서 달러 표시가 아니죠. 미국산 상품의 B국 통화로 표시한 가격이 하락해서.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하락한 게 아니라 상승하는 게 됩니다. 마지막 5번. 자,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B국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하락으로 기업의 대금 지급 부담은 감소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환율 상승의 효과, 환율 하락의 효과만 알면 선택지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 문제는 주의할 게 통화가치를 물어봤다. 통화가치. 환율이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환율을 말한 게 아니라 통화가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통화가치를 기반으로 환율까지도 도출해내야 됩니다. 알겠죠? 자, 16번 문제 정답 몇 번? 몇 번? 3번. 됐죠? 자, 그럼 16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17번 문제 볼게. 자, 이 문제에서 주의할 건 실물의 흐름만 나와 있는 거야. 실물의 흐름만 나와 있고요. 한번 보자. 그럼 가시장이 생산물 시장이면 생산물 시장의 실물을 제공한 A는 기업이지. 그래서 1번은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2번. 가시장이 생산 요소 시장이면 자, 나시장은 생산물 시장이고 그럼 당연히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실물의 흐름이니까 재화와 서비스다. 2번 정답. 돼요? 오케이. 자, 3번. 나가 생산물 시장이면 근데 여러분 문제에서 아래는 민간 부분의 경제순환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조세를 부과하는 경제 주체는 정부니까 민간 부문에 껴들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4번. 자, A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면 가게가 되는 거지. 그러면 가게인데 그럼 나시장은 뭐야? 생산물 시장이 되겠지. 왜냐면 실물이 가게로 들어오니까. 자, 따라서 생산 요소 시장이 아니라 생산물 시장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B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면 기업이 될 거고 그럼 A는 가게니까 그러면 가게에서 나온 실물이 나오니까 가는 생산 요소 시장이 돼서 A, 가게는 가시장에 생산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생산 요소를 공급합니다.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
자, 18번 문제 갑시다. 자, 여러분 일단 먼저 뭐냐면 자, 실질 GDP와 명목 GDP의 관계가 있고 여기가 45도선이니까 T년과 T 플러스 2년은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은 거야. 그리고 기준 연도를 몇 년이라고 했냐면 T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체크할 건 자, T년이 있고 그 다음에 자, T 플러스 1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2년이 있고 자, T 플러스 자, 3년이 있는 상황이지. 그런데 T년은 기준 연도니까 당연히 명목 GDP와 무슨 GDP가 같아? 자, 실질 GDP가 같아.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근데 T 플러스 1년은 실질 GDP는 요만큼인데, 그쵸? 명목 GDP는 요만큼이기 때문에 자, T 플러스 1년의 특징은 명목 GDP에 비하여 무슨 GDP가 더 크다? 자, 실질 GDP가 더 큰 거고, 하지만 T 플러스 2년 되면 명목 GDP도 T년에 비해 증가하고 실질 GDP도 증가하고 명목 GDP도 증가하여 다시 또 명목 GDP와 자, 실질 GDP가 같아진 상황이야. 그런데 이제 T 플러스 3년 되면 자, 명목 GDP는 이만큼, 실질 GDP는 이만큼. 그치? 결국 45도선 위에 있기 때문에 T 플러스 3년에는 자, 명목 GDP가 무슨 GDP보다 크다? 실질 GDP보다 크다. 돼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볼 수도 있어. T 플러스 2년에 비해 명목 GDP는 변함이 없지만 실질 GDP만 감소한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그럼 여러분,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 GDP 디플레이터니까 T년은 GDP 디플레이터가 100의 값을 갖고 하지만 T 플러스 1년은 실질이 명목보다 커서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작은 값. 하지만 T 플러스 2년은 GDP 디플레이터가 다시 100. 하지만 T 플러스 3년은 실질보다 명목이 더 크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큰 값. 일단 여기까지. 그럼 1번. 자, T 플러스 1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작지? 그래서 틀린 거야. 자, 2번. T 플러스 1년과 T 플러스 2년의 경제 성장률. 그럼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T 플러스 1년은 전년 대비 실질 GDP가 증가했잖아. 그럼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로 전년도 실질 GDP 분의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으로 구하잖아. 그럼 T 플러스 1년은 전년 대비 실질 GDP가 증가했으니까 경제 성장률의 플러스 값이 나와. 그런데 T 플러스 2년은 실질 GDP의 변화가 없어서 경제 성장률이 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다는 틀린 거지. 돼요? 자, 3번. T 플러스 2년과 T 플러스 3년의 물가 수준은 동일하다. 여러분 잘 봐. T 플러스 2년은 GDP 디플레이터가 100인데 T 플러스 3년은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크기 때문에 물가 수준은 동일한 게 아니라 T 플러스 3년이 보다 높은 거지. 됐고. 그럼 4번 봐봐. 자, T 플러스 2년은 T 플러스 1년에 비해 총수요가 증가하고 총공급이 감소한다.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돼. 자, 총수요, 총공급인데 자, 총수요가 증가하고 총공급이 감소하면 GDP의 변화는 없지만 GDP의 변화는 알 수 없지만 무조건 물가는 상승해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T 플러스 2년은 T 플러스 1년에 비해 물가가 상승했지. 그러니까 총수요가 증가하고 총공급이 감소하였다가 맞는 거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5번. 그럼 이번에는 T 플러스 3년은 T 플러스 2년에 비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자, 총수요가 감소하고 총공급이 증가하면 자, 새로운 균형점이 일로 가면서 GDP의 변화는 알 수가 없지만 물가는 무조건 하락해야 돼. 근데 T 플러스 3년은 T 플러스 2년에 비해 GDP 디플레이터 값이 더 크잖아? 그럼 물가는 상승했기 때문에 요 단정이 틀린 것이 돼요.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결국 이 문제는 GDP 디플레이터 구해봐 라는 겁니다. 정리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갑시다. 19번 문제. 자, 표는 갑과 을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상품별 현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갑은 정기예금 1,000만 원, 적금 700만 원. 그래서 이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저축성 예금이 되고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이 되죠? 보호를 받고 채권, 그 다음에 여기는 주식, 채권, 펀드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럼 1번. 자, 갑의 포트폴리오는 을의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안전성이 높지. 왜냐하면 저축성,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금액의 비중이 높잖아. 근데 여기는 주식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자, 따라서 낮다가 아니라 높다야. 2번. 저축성 예금에 대한 갑의 보유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700만 원이 됩니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선택지 보면 을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 뭐야? 주식이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정답. 4번. 자, 갑과 달리 을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 여러분 여기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채권도 기대할 수 있고 주식도 기대할 수 있고 채권 기대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갑과 달리 을이 틀린 거지. 갑을 모두야. 돼요? 5번. 자, 금융기관이 자금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 바로 펀드의 정의입니다. 펀드의 정의. 그럼 갑과 을의 보유액의 합은 1,200만 원 안 되지. 갑은 보유하지 않고 을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이 되는 거야. 500만 원. 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은 수입 및 지출을 학습하기 위한 모의 활동이고요. 활동 규칙은 시작할 때 일단 월급 300만 원을 받고요. 주사위를 던진 수만큼 화살표를 따라 각자의 말을 이동한다. 그런데 이 모양의 칸은 수입을 의미하고 이 모양의 네모 칸은 지출을 의미합니다. 자, 주사위는 각자 몇 번 던지냐면 3번 던지고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도착한 칸의 내용을 자신의 수입 지출 노트에 정리해 보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각각 300만 원을 갖고 시작하고 쭉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활동 규칙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이제 주사위를 던진 결과가 갑은 하나, 둘, 둘, 을은 둘, 넷, 하나, 그다음에 병은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러분 한번 갑부터 한번 보자. 우리가 자, 갑부터 보면 일단 갑은 시작할 때 300을 갖고 시작하지. 그치? 시작하는데 자, 첫 번째 한 칸이 나왔어. 한 개가 나오면 한 칸 가니까 주식 배당금으로 15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배당금으로 플러스 자 15만 원 받는 거야. 주배라고 쓸게. 그럼 주식 배당금으로 15를 받고요. 그 다음에 두 칸이 나왔으니까 하나 하나 이렇게 이동하면 자 통신비로 지출이니까 마이너스 10만 원이 차감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또 두 칸 나오니까 이제 사회보험료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사회보험료로 자 사회보험료로 20만 원이 또 차감되는 거야. 되죠? 이건 갑의 상황이고 자, 두 번째 이제 을의 상황을 봅니다. 자, 을의 상황은 처음 시작할 때 300만 원 시작하는데 첫 번째 두 칸. 그럼 생일 축하금 플러스 20을 받고 그 다음 네 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럼 주유비로 자 10만 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한 칸이니까 외식비로 얼마가 나가는 거야? 외식비로 20만 원이 나가는 상황. 자, 마지막. 자, 병의 상황을 보니까 병은 일단 첫 번째 한 칸. 그러면 주식 배당금으로 자, 15만 원을 받는 거지. 그 다음에는 한 칸이니까 자, 생일 축하금 그치? 생일 축하금으로 자, 20만 원을 받았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칸 가니까 대출 이자로 얼마를 가는 거냐면 대출 이자로 자, 40만 원이 차감되는 상황이야. 되니? 그럼 기억부터 봐봐. 갑이 첫 번째로 도착한 칸은 경상소득에 해당한다. 그럼 여러분 갑이 처음으로 도착한 칸은 주식배당금이잖아. 그럼 이거 소득 중에 이 주식배당금은 재산소득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상소득에 해당한다가 맞는 선택지가 되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을이 두 번째로 도착한 칸은 주유비. 을이
세 번째로 도착한 칸은 외식비지. 그럼 여러분 주유비와 외식비는 모두 소비 지출이잖아. 그래서 여기 달리가 틀린 거야. 그래서 주유비, 외식비 모두 소비 지출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소비 지출 항목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생활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면 돼서 비소비 지출은 법 또는 제도에 의해 의무화된 지출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래서 비소비 지출은 조세, 그 다음에 각종 공적 보험료가 있는 거고요. 공적 보험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출이자. 그래서 여러분이 비소비 지출하면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다시 지금 꼭 외우자. 조세, 공적 보험료, 그 다음에 대출이자가 비소비 지출에 해당한다.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유비와 외식비는 모두 소비 지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디귿 봐봐. 그럼 갑이 세 번째로 도착한 칸과 병이 세 번째로 도착한 칸은, 그럼 갑이 세 번째로 도착한 칸은 사회보험이고요. 사회보험료. 그 다음 병이 세 번째로 도착한 칸은 대출, 이자가 되잖아. 그러면 아까 했죠? 사회보험료가 공적보험료를 얘기하는 거고 대출이자도 비소비 지출을 말하는 거니까 모두 비소비 지출에 해당한다가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비소비 지출의 항목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 맞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선택지 보자. 마지막 선택지에서 그럼 이제 수입 지출 노트에 정리한 결과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값은 갑과 병을 비교해 보자는 거야. 갑과 병을 비교해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갑부터 봐봐. 갑의 소득은 얼마냐면 300. 15 합쳐서 315가 됩니다. 300과 15 합쳐서 315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뺀 거야? 비소비 지출. 그럼 여기서 비소비 지출은 20이잖아. 그럼 20을 빼주면 295가 되지. 돼요? 자, 이에 반해. 자, 병을 보자. 그럼 병의 소득은 얼마가 되냐면, 자, 병은 일단 300. 그치? 그 다음에 병이 여기 있구나. 쏘리, 여기가 여기죠? 자, 병은 300으로 시작하고 300으로 시작해서 주식 배당금. 그치? 그럼 생일 축하금. 그렇잖아. 그래서 병의 소득은 335야. 그런데 이 335에서 비소비 지출에 대출 이자를 빼주면 대출 이자가 40이 돼서 요 값도 얼마가 되니? 295만 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수입 지출 노트에 정리한 결과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값은 값도 295고 병도 295가 돼서 둘이 같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고요. 자, 여러분 봐봐. 우리 그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이 좀 보면 작년부터 해서 이제 카드 게임으로 어떤 그 이론들을 카드 게임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잖아. 그리고 3월 모의고사에서는 저런 거 나왔어서 드론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뭐였어? 주사위 던지는 결과. 그래서 요런 유형 처음으로 나왔고,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과 연결해서 출제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요런 유형들이 계속 앞으로 지금 이번에는 4월 학력평가에서 나왔지만 평가원에서도 카드 게임 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롭게 어떤 게임의 룰을 가지고 게임의 룰과, 그럼 게임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게임의 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을 접목해서 문제를 좀 구성하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거야 라는 걸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 문제까지 모두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봤다면 3월 학력평가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총평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출 유형이 많이 나왔구나. 기출 문제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마 여러분이
좀 기출을 풀어본 친구들은 느꼈을 거고, 아마 아직 기출을 풀지 못했던 친구들은 좀 생각보다 몇몇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개념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 즉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느낀 건 뭐야? 개념도 중요하지만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냥 양치기로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답 2번 확인했고요. 자, 오늘 이제 해설 강의 이렇게 정리할게. 여러분 일단 수고 많으셨고, 뭐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 6월 평가원, 9월 그리고 수능까지 달려가는 거니까 절대 지치지 마시고요. 자신이 부족한 거 확인하고 계속 보완하면서, 그리고 문제도 꼼꼼하게 정확하게 많이 풀어보시는 연습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